이거 선지 구성 원리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선지 구성 원리. 얘 의문변동하고 똑같다고 했을 선택지를 만드는데 방법이 있는데 선지 구성 원리 크게 4개. 첫 번째가 특성 교체. 특성을 교체시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축약. 세 번째가 탈락이고, 네 번째 마지막 선지 구성 원리가 첨가. 그러니까 선지 구성 원리 첫 번째를 대치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대치라고 하면 내가 음운 변동하고 연결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음운 변동 설명하듯이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 그러니까 교체. 지문에서 철수라는 아이의 특징으로 A와 B가 있고 0이라는 아이의 특징으로 C와 D가 있대요. 이렇게 준 다음에 선지에서는 철수의 특징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특성 대치. 이걸 교체한다고. 전체 선지에서 80% 이상이 교체거든. 선지 구성 원리상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교체. 그 다음 축약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철수의 특징으로 2문단에서 A를 줬어. 그 다음 철수의 특징으로 3문단에서 B를 줬어요. 서로 다른 문단. 서로 다른 문단에서 각각의 정보를 나열해놓고 선지에서는 철수의 특징으로 A와 B가 있다. 둘을 묶어주는 거. 축약. 그 다음 어려운 형태의 축약은 어휘의 축약이라고 그랬었는데 지문에서는 추상적 정보를 또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줘놓고 선지에서는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형상화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모르면 의미가 축약되는 이걸 못 찾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고 오답 정리할 때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꼭 정리해 놓으라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 고3이 됐을 때 이 단어의 축약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최상위권 애들도 틀려. 근데 그거는 고3이 돼서 내가 틀린 다음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늦거든. 미리 계속 하셔야 된다. 축약되는 선지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형태로 등장하는 애는 어휘의 의미 축약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공부는 해놓으셔야 하고. 그 다음 탈락인데 이 탈락 같은 경우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과정이나 순서 같은 거. A를 통해서 B를 만들고 B를 통해서 C를 만든대.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된대. A에서 바로 C로 갈 수는 없대. 그럼 선지에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과정을 없애요. 그럼 얘가 틀린 거지. 그래서 탈락은 과정이나 순서 파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첨가되는 선지는 지문에 없는 내용이 선지로 구성이 되는 건데 얘는 항상 틀린 선지다. 근데 이 틀린 선지, 첨가는 무조건 틀린 선지다라고 하는데도 애들이 지문을 읽고 나서 오답 정리할 때 얘가 첨가된 선지인지 아닌지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거야. 지문에서 점, 선, 면 등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선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하학이지. 그럼 얘는 이 단어를 점선면을 활용한다? 기하학, 특성대치라고 볼 수 있고, 점선면을 활용하는 부분을 기하학이라는 축약으로 선지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얘가 첨가된 건지 아닌지 못 찾는 거지. 그것 때문에 첨가가 항상 틀린 선지이긴 맞으나 틀린 선지이긴 하나 이걸 답으로 찾아내려면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이걸로 가자. 문제 유형이 있지. 국어의 문제 유형은 크게 3개로 등장하는 거. 첫째, 가장적절.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 적절한 거, 아이만큼 거 보는 거. 이 가장적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장적절을 명확히 풀어낼 수 있으면, 출제 의도 확인해서 풀어낼 수 있으면 전체 문제 푸는 시간이 훨씬 줄고 거기에서 남는 시간을 지문 꼼꼼하게 읽는데 할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적절을 푸는 게 중요한데 얘는 출제 방식 또는 출제 의도 자체가 핵심 추론. 답 예상해야 돼. 예상해서 해당 내용들을 선지에서 찾아내는 거거든. 각각의 선지가 다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추론할 수 있으면, 출제자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면 선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훨씬 줄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지문 읽는데 할애해 줄 수 있다. 얘네 적절하지 않거나 적절한 거, 얘는 출제 의도 자체가 내용의 일치. 얘는 선지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와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일일이 비교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잘 모르겠구나. 이해 안 되는 거. 자, 없으면 이제 화작. 화법하고 장문 파트로 갈 텐데 1에서 3번 파트. 이 1에서 3번 화법하고 8에서 10번 장문이 대응한다 그랬었어. 예를 들면 화법은 항상 등장하는 1번 문제가 뭐야? 말하기 방식. 그 다음 장문에 항상 한 문제 대응하는 게 뭐야? 글쓰기 방식. 봐보시면 여기 1번 문제 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 그대로 8번으로 가보시면 8번 학생의 초보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 그래서 글쓰기 방식 그대로 대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1에서 3번하고 8에서 10번이 대응하기 때문에 1에서 3번 풀고 그대로 8에서 10번 가면 된다. 동시에 화법 파트의 2번 문제, 얘는 항상 자료 활용이거든. 지문에 사용된 자료들을 보기에서 주고 걔네 각각 비교해줘야 돼. 그대로 9번도 가볼래? 9번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그래서 자료 활용하는 게 각각 대응하는 하나의 또 문제. 이거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선 각각 두 문제가 대응하게 되는데 얘는 그래 구조도 똑같아. 화법은 말로 하는 건데 이 말하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장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장문에 등장하는 게 초고이기는 하나 글 자체는 대응을 한다. 얘네 통상적으로 몇 개 문단으로 나와? 통상적으로는 4개에서 5개 문단으로 제시가 돼요. 통상적으로. 길면 6문단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나 한두 번 나오는 거고 고3이 되면 보기 어려워. 대부분 4개에서 5개짜리 문단이야. 4개, 5개. 그러면 4개, 5개짜리 문단. 화법. 내가 발표를 해. 또는 강연을 해. 발표 강연을 하는데 처음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4개에서 5개짜리 문단으로 구성이 될 때 이때 1문단은 항상 뭘 하냐면 1문단은 우리 비문학 보듯이 하면 내가 제재를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 있어. 1문단은 배경 지식을 주고 1문단 끝에서 내가 이 발표 강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제재를 줍니다. 그럼 그대로 장문에 대응한 거야?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제재가 있고 그 제재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제재를 선정하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줘. 그리고 이 문단부터가 본론인데 이 문단부터가 본론. 마지막 문단 얘는 둘로 나눠져. 마지막 문단이 본론인 경우가 있고 마지막 문단은 본론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잖아. 그럼 마지막 문단도 하나의 소제재를 얘기해주고 나서 의의를 줘. 이 발표의 어떠한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너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본론이 아닌 경우는 그냥 이 발표에 그러면서 정리해주는 형태로 끝나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고 또는 본론이 아닌 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가장 쉬운 게 길이야. 7줄 이상이면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줄 미만이잖아. 그럼 본론이 아니라 정리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 실제 문제가 구성되는 거랑 내용을 한번 다시 봐보면 1에서 3번 합법은 딱 글의 종류가 두 개야. 하나가 발표 또는 다른 하나는 강연이고. 근데 발표냐 강연이냐에 따라서 전개되는 양상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 똑같다. 그러니까 발표, 강연이지만 전개되는 양상 똑같다. 1문단 배경 지식 제재 주고 2문단부터 본론, 마지막 문단 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8에서 10번에 대응하는 장문 같은 경우는 초고야.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초고를 쓰고 이후 수정하는 겁니다. 정리 좀 해볼까 그러면? 합법 파트 1에서 3번 무조건 1번 문제는 말하기 방식. 장문 파트 8에서 10번에 8번으로 등장하는데 만약에 8번으로 등장하지 않게 되면 화작 복합 지문의 장문에 다시 나오거든. 장문 어찌됐든 장문에 하나 등장하게 되는 게 또 글쓰기 방식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주황색으로 쓸게 화법하고 장문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말하기 글쓰기 방식. 공통된 말하기 글쓰기 방식. 그 다음 이따가 노란색으로 따로 쓸게. 화법에서만 추가적으로 더 찾아줘야 되는 거죠. 다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해봐. 그럼 여기 이번 6월 모의고사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이야. 그럼 뭐 해야 돼? 핵심 추론해야 되지. 말하기 방식의 핵심 추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을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된다.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기억해 놓고 있다가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이 나왔네? 그럼 선지 찾아보는 거지. 글쓰기 방식도 똑같아. 그럼 자주 사용되는 글쓰기 방식 기억해 놨다가 읽으면서 나온다? 그럼 그대로 찾는 거. 그래서 지금 정리할 때 말하기 방식이자 글쓰기 방식인데 공통된 거 화법과 장문에 1문단에서 뭐 하겠니? 인사해. 근데 인사는 안 나와. 뭐 할까? 1문단에서 내가 이걸 발표 제재로 또는 이걸 글의 제재로 가지고 오게 된 선정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고르게 된 선정 계기. 이게 1문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이자 글쓰기 방식. 선정 계기. 그 다음 1문단 끝날 때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제재를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발표할 건지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글을 쓸 건지. 그래서 발표 순서나 글의 순서 안내. 순서를 안내해 주게 되면 그걸 읽는 독자나 듣는 청중들은 발표 내용을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 이게 1문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본론 파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야. 본론 파트에서 물론 1문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했어. 지문을 읽다가 개념이 등장하면 개념은 동그라미를 칠 거다. 그럼 그게 약속된 상태라 그러면 우리가 본론을 읽으면서 동그라미가 쳐졌어. 그럼 걔는 개념을 설명한 거지. 개념. 단 개념 설명을 할 때는 하나 추가적으로 더 찾아주면 좋은 게 예시. 붙어서 다닐 거야. 개념 주고 예시 줄 건 바로 이어서 줄 거야. 예를 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청중을 또는 글 읽는 사람들을 훨씬 쉽게 이해시키는 효과. 예를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비교나 대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175짜리 키의 철수가 있어. 철수만 딱 드러내면 철수의 특징이 부각이 잘 안 돼요. 그럼 철수 175라는 애인데 얘가 키가 크다는 특징을 주고 싶으면 같은 또래 170짜리, 160짜리 애들 옆에다 붙여놔. 160짜리 애들 준 다음에 철수를 주게 되면 철수의 특징이 더 부각된단 말이야. 비교와 대조를 통한 제재로 부각. 비교, 대조.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조사 결과나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지야. 인용하는지. 단 인용할 때 같이 또 찾아주면 좋은 게 출처를 밝히는지거든.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생겨. 출처를 밝히면 개념, 비교, 대조, 인용에다가 출처까지.
그 다음 또 자주 사용되는 거 뭐 있을까? 중간중간에 질문의 형태를 사용하는 거죠. 발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독자들이 그 질문 내용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집중을 유도하게 돼. 장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의 형태가 있으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집중을 유도하는 게 있거든.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할 때 발표 강연 화법에서만 추가적으로 찾아야 될 게 있어.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 상호작용은 말이 상호작용이지 내용은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질문한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청중의 대답을 듣고 또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게 있는지를 보면 돼. 청중의 대답을 듣고 반응을 확인하고는 항상 괄호 속에 나오거든. 이게 있다면 질문하고 바로 뒤에 붙어 있어. 이거 하는지. 그리고 더 찾아본다 그러면 이제 본론들 쭉 전개하면서 비문 아파트 쪽이 발표 강연 파트에서 우리 준 언어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지거든. 혹시 준 언어, 비언어 모르면 얘는 따로 정리해놓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래 표현에 언어적 표현이 있고 준 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어. 언어적 표현은 말을 하는 거야. 화법 파트에서 또는 장문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건데 우린 여기 화법에서 쓰이는 거거든. 준 언어, 비언어. 언어적 표현 그 다음 준 언어 언어적 표현에 준한다.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 말할 때 따라오면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였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전개하다가 중간에 또박또박 끊어서 읽는다. 강조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비언어 언어가 아닌 거 그래서 몸짓하고 표정인데 적절한 준 언어와 비언어를 쓰면 항상 언어적 표현을 강조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적절한 준 언어, 비언어를 쓰면 모르면 이거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단 이 준 언어, 비언어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 항상 화법 파트에 괄호로 나와요. 괄호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문제 풀고 적용하다가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내가 좀 놓치는 것 같다 하면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정리해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지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그 다음 내가 발표해서 이걸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실제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추가 활동. 이게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이자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이제 지문별로 각각 실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봐볼 텐데 자 1에서 3번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위 발표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핵심 추론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나왔다. 그럼 개선지 그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기억해놔야 돼. 화법 파트의 2번 문제는 항상 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푸는 거거든. 자료가 사용되는 파트까지 읽고 문단별로 바로바로 푸셔야 돼. 그럼 정리하면 1번 말하기 방식이니까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거 나오면 그대로 풀고 2번은 각각의 자료가 사용된 문단별로 읽고 풀고 그 다음 3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거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법 파트의 3번 문제가 항상 고정돼 있어.
청중 학생의 반응이거든. 청중 학생의 반응. 그러니까 학생의 반응에다 써놓으시면 돼. 3번 문제. 청중 또는 학생의 반응인데 얘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거든. 청중 학생의 반응 뭐 찾아야 되니? 이 발표를 듣고 얘네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 건데 그 반응 찾을 때는 뭐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돼? 두 개. 공차. 공이라는 게 해당 학생이 발표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이 나한테 어떠한 부분이 유익하다고 평가하는지, 유익한 점. 차이점은 내가 이 발표 내용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 어떠한 부분이 더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더라. 그다음 차이점에다 정리하긴 하는데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게 유익한 것 같아서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겠다. 또는 이런 부분은 안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찾아보겠다. 추가 발표.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노란색은 문제 푸는 팁이었어. 학생 1, 학생 2, 학생 3을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보라 그랬었지? 1을 먼저 보고 3 보고 2로 가라고. 만약에 학생 2에서 답이 나오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 1 읽고 문제 풀고 학생 2 읽고 문제 풀어요. 근데 학생 2에서 답이 나와버리면 학생 3이 잉여적 정도야. 그래서 학생 1 다음에 학생 3에서 답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1 읽고 선지 답이 없다. 그럼 3 보시면 돼요. 그렇게 풀면 이 3번 같이 학생의 반응을 풀 때 전체 문제 80에서 85% 이상은 훨씬 빨리 풀려. 3에서 끊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것도 3에서 답 나와. 고등학교 3학년 것도 3에서 답 나와. 우리는 이제 학생 1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오긴 하잖아. 학생 3도 틀렸고 1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번에 고2, 고3 거 같은 경우는 학생 3에서 답이 나온다. 보시면 돼. 그럼 1, 2, 3번 문제 푸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1번 읽으면서 가장 적절이니까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나왔다? 그럼 그대로 선지 판단하시고, 각각의 자료 나왔다? 그럼 문단별로 읽고 그대로 2번 푸시면 되고, 3번 청중의 반응은 항상 글 전체를 읽고 마지막에 푸는 건데 청중 1, 청중 3, 청중 2 이 순서로 가시면 된다. 자, 1문단 봐보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여름철은 물놀이나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므로 피부 보호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뭐 선정 계획이 있지. 지금 여름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니까 라는 걸 선정 계획으로 준 거야. 그거 먼저 선지 한번 찾아보세요. 선정 계획이 없으면 넘어가면 되지. 선지에 그거 답 예상해 봤는데 선정 계획에 대한 선지 없지. 그럼 그대로 넘어가면 돼. 자, 이 문단이야. 자료를 가리키며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C, UVB, UVA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UVC는 파장이 가장 짧고 오존층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지표면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여기 읽으면서 뭐 했어야 되냐면 UVC가 동그라미 쳐줬어야 돼. 개념이잖아. 개념. 예시는 들지 않았고, 그 다음 UVB는 그럼 얘가 다시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고, 당연히 뭐겠어? 두 가지 이상 제시하면 비교되죠. 공차에 주목해서 읽으면 되지. UVB는 오존층에 의해 대부분 차단되어 지표면에는 적은 양이 도달하고 유리를 통과하지 못해서 실내에서는 영향이 작습니다.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하진 않지만 에너지가 강해 화상이나 심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VA는 UVB와 달리 대부분 오존층을 통과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유리를 통과할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 자외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화장이 가장 길어 피부 진피층까지 깊게 침투하고 오랜 기간 노출 시에는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럼 자료 썼으니까 문단 끝났지? 2번에 1번 선지. 자외선의 파장 길이에 따라 피부 침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 나왔었지. 그래서 자료 1을 기억에 제시한다. UVC, UVB, UVA. 자, 기억에 대한 선지가 여전히 2번에 또 있으니까 2번에 2번. 자외선 종류별로 오존층 추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기억에 제시했다. 맞지? 그럼 기억에 대한 선지는 다 맞네. 자, 그럼 3분단으로 가보면 미안. 1번의 답 한번 찾아봤어야지. 개념. 예시는 들지 않고 개념을 통해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선지 개념 있어? 없지. 그럼 다시 넘어가면 돼. 3분단.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외선 차단제 SPF와 PA 표시를 본 적이 있나요? 질문했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그럼 뭐 한 거야? 질문을 하면서 상호작용까지 살피며 이 표시들은 각각 UVP와 UVA 차단 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SPF는 UVB 차단 정도를 SPF 15, SPF 30처럼 숫자로 표기한 것이고, 그럼 여기도 SPF가 동그라미 쳐줬어야 돼. PA는 UVA 차단 정도를 PA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얘도 개념. 그럼 3분단에서 사용된 방식이 원래는 두 개인 거야. 질문과 상호작용, 개념. 근데 이미 개념은 이 문단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봤었기 때문에 다시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 질문의 형식, 상호작용, 얘를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5번 선지에 질문을 던져. 맞지? 내용의 이해 여부를 묻니?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물었어? 이해 여부는 아니잖아. 이런 걸 본 적이 있냐는 경험만 묻는 거지. 그래서 5번 선지가 답이 안 돼. 자, 그리고 2번 문제로 가면 2번에 3번 선지. 유기 성분이 표면 미안 미쳤네. 아직 자료 따로 안 나왔지? 4분단으로 가면 되겠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원리에 따라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눴대. 화학적 차단제는 자료를 가리키며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제품에 포함된 유기 성분이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변환해 피부를 보호하는 원리인데요. 투명하게 발리고 물리적 차단제보다 차단력이 좋은 편이지만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환된 열 에너지가 피부로 전달되므로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2번에 3번 선지 찾아가 볼래? 2번에 3번. 유기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니은에 제시하였다. 맞지? 그럼 그대로 4번 선지도 풀어보자. 4번 선지. 자료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니은이었잖아. 4번 선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민감한 피부에 자극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게 4문단 맨 끝에 나왔던 거잖아. 디귿에 제시하는지는 모르겠지 지금. 그럼 현재 딱 여기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민감한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 여기까지 끊어놓고 앞부분이 맞다고만 체크해놓으면 돼. 이게 디귿에 다시 나오는지를 확인해봐야 되잖아. 자, 그리고 다시 1번 문제 찾아가야지. 4문단에서 사용된 방식 뭐였니?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화학적 차단제의 개념이자 장단점 줬지. 1번의 답은 1번이지. 그 다음 5문단으로 가시면, 물리적 차단제는 자료를 가리키며 제품에 포함된 무기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해 피부를 보호하는 원리입니다. 개념이자 특징 중요고, 화학적 차단제보다 피부에 오래 남아 유지력이 좋고 바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성분이 있어서 많이 바르면 피부가 하얗게 들떠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2번에 4번 맞아? 디귿에서는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다랑 연결되는 부분이 없지. 그럼 틀렸네. 그래서 2번에 4번 선지가 맞으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민감한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어디에 제시해야 돼? 니은에 제시해야 돼. 이게 특성 대칭 거지. 니은에다 줘놓고 디귿하고 연결 짓는. 이 상태에서 이제 끊고 다른 색으로 좀 펜을 하나 들어볼래? 다른 색으로 펜을 들어서 우리가 4문단 옆에다가 쓸 거야. 4문단 왼쪽에다가. 이 다른 색으로 이제 들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건 우리 국어에서 사용되는 글쓰기 방식 전체. 화법이나 작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을 포함한 전체. 우리 국어는 항상 어떻게 돼? 우리 기존에 수업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 눈치채지 않냐? 4문단 어떻게 나와? 특히 4문단은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돼. 투명하게 발리고 물리적 차단제보다 차단력이 좋은 편이지만 장점이지.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가 단점이지. 또한 변환된 열 에너지가 피부로 전달되므로 민감한 피부엔 자극적일 수 있다. 이것도 단점인 거 아니야. 우리 항상 어떻게 돼? 전체 그래서 단점 한 개가 제시된다. 근데 이후 본론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점 한 개를 극복해주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럼 다시 4문단의 5번째 줄, 6번째 줄에다가 이걸 쓰면 돼. 단점 한 개라고. 단점 한 개. 5문단 아직 본론이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럼 5문단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물리적 차단제는 화학적 차단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줘야 된다. 이거에 맞춰서 글이 전개될 거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찾기가 편하고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편하거든. 그럼 실제 다시 한번 봐보자. 4문단의 5번째 줄이야.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바르자마자 그럼 이거 극복해주는 게 물리적 차단제. 봐봐. 물리적 차단제 4번째 줄 보면 바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극복해주는 거야. 또 다시 4문단에 있었던 화학적 차단제 한 개, 또 다른 게 뭐 있었는데 열 에너지가 피부로 전달되니까 민감한 피부엔 자극적일 수 있지. 그럼 5문단에 물리적 차단제는 그거 해주는지 봐봐. 2번째, 3번째 줄.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해서 피부를 보호하잖아. 단점 극복. 단점 나오면 항상 뒤에 본론이 남아있는 상태면 그 다음 본론은 단점을 극복해주는 형태가 전개돼야 된다. 요 구조. 원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냐? 우리 국어는 대안이 없는 비판을 싫어한다. 무언가의 비판을 할 거면 얘가 단점이다, 잘못된 게 있다라고 비판을 할 거면 건설한 비판, 건설적 비판, 즉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글의 전개란 말이야. 이거 비문학 가서 다시 볼 거고. 자, 5문단까지 읽으면서 1번, 2번 다 풀었고 6문단. 여러분 오늘 제 발표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피부 특성과 활동 환경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해라. 그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추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으로 가시면 돼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외선 차단 제품의 SPF와 PA가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각각 다른 자외선을 차단하는 표시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대. 그럼 뭐 하는 거야?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거지. 오늘 처음 알게 돼서 이 부분이 유익하다. 그런데 SPF 수치와 PA 등급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 한번 알아봐야겠어. 추가 활동. 그럼 다시 이제 학생 일과 선지 가서 보시면 돼. 3번에 1번 선지. 학생 이름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한 거지. 추가 활동. 그 다음 4번 선지야. 학생 1과 학생 2는 우리 학생 1만 봤어. 발표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 떠올렸지. 그래서 유익하다고 평가했었잖아. 3번에 5번 선지. 학생 1 발표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신뢰성 평가한 거 있어? 신뢰성 평가 없어요. 그럼 틀렸네. 첨가된 선지. 신뢰성을 평가한 부분 없었거든.
학생 3도 봐볼래? 학생 3.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얼굴이 하얗게 떠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했었나봐. 그럼 뭐 한 거야? 발표 내용에서 그게 유익하다고 평가되거나 내가 그걸 공감한 거지.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발표 내용이 맞는 거였구나.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에 오래 남아있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꼼꼼히 씻어내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추가 발동. 다짐 같은 거. 3번에 3번 선지. 학생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특정 상황의 원인을 추론한 거지. 그래서 유익하다고 평가한 거, 공감한 거. 5번 선지.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 뭐 피부에 오래 남아있다 이 부분. 신뢰성 평가한 거 있니? 없지. 그대로 적용하겠다고만 했잖아. 그래서 학생 1과 학생 3 모두 신뢰성을 평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첨가된 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대응하는 8에서 10번 파트를 한번 봐보자. 8에서 10번 파트.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8번.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럼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읽으면서 바로바로 확인. 읽으면서 그 바로바로 체크 다 확인하면 돼. 특성 대치나 첨가된 애가 답일 거야. 9번 문제 가시면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게 화법의 2번에 그대로 대응한단 말이야. 자료 활용.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9번 또는 10번이 자료를 활용하는 거거든. 9번 또는 10번이 자료 활용. 자료를 활용해서 초고를 보완해야 돼. 단 이 초고를 보완할 때는 시작하는 1문단 또는 마지막 글을 정리하는 정리하는 부분, 여기에서 답을 구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대부분 본론까지를 수정하는 거거든. 그럼 정리하면 얘는 뭐 해야 돼? 본론까지 보고 푸는 거지. 본론까지. 자, 다시 돌아가봐. 얘 전체 문단 개수 몇 개야? 5개지. 5개. 마지막 문단이 지금 7줄 넘어? 안 되지. 그럼 마지막 문단은 뭐라고 보는데? 정리해 주는 거구나. 그럼 4문단까지가 뭔 거야? 본론. 그럼 얘는 4문단까지 보고 풀면 되지. 4문단까지. 그럼 이렇게 다시 작문 파트에서 등장하는 자료 활용은 본론을 끝까지 읽고 나서 풀면 돼. 본론 끝까지.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적용하시면 돼. 지금 9번 문제가 지금 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전체 문단 개수가 5개이긴 한데 마지막 문단은 본론이 아니니까 대응시켜보면 1문단 배경 직접을 보고 본론일 거니까 얘는 문단별로 읽고 풀어도 됩니까? 돼 이거. 본론 문단별로 읽고 푸셔도 돼요. 본인이 적용하시면 돼. 나는 근데 읽고 바로바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본론 전체를 읽고 한 번에 푸는 게 낫겠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 본인이 훨씬 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 가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추천은 지금처럼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본론 문단별로 보고 푸는 게 나아. 고3이 되면 정보량이 많아져. 화법의 정보량이 많아지고 작문의 정보량이 많아서 지문이 좀 길어져. 그럼 이거 본론 전체를 읽고 풀려고 하면 매력적인 문답에 빠지거든. 그래서 자료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적절한 걸 고르는 내용 일치로 나오게 되면 본론별로 읽고 그때 푸시면 돼.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고. 얘도 문제 풀 때 팁이 있기는 했어. 통상적으로 자료가 적으면 3개, 기억, 니은, 디귿. 많으면 자료가 4개까지 나와. 기억 다시 1, 기억 다시 2, 니은, 디귿. 어떤 식으로 보라고? 기억 먼저 보지. 그 다음 디귿 보고.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얘도 이 순서처럼 청중, 학생의 반응
1, 3, 2 하면 여기에서 80에서 85% 이상 답 나오는 것처럼 얘도 이 순서로 보면 여기에서 80에서 85% 답이 나와. 이 순서 이걸 추천한다. 그러면 8번은 읽으면서 풀 거고 9번은 우리가 본론 끝나는 대로 한 번씩 풀어볼 거고 본론 끝나는 대로 10번 보기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지막 문단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고 나서 풀면 될 거고 한번 읽어봅시다. 장문 상황 신문 독자란에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초고 문단 개수 총 5개고 마지막 문단이 7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이 정리해주는 의일 거다. 1문단 배경 지식 제재고 2, 3, 4문단이 본론일 거다. 자,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찾고 허위 정보를 걸러내며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이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고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려 청소년들도 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거짓 정보, 폭력,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유해 콘텐츠 생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맨 처음에 줬던 장문 상황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럼 이거까지 연결하면 뭐야? 선정계획이 준 거죠.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1문단 맨 끝에 나왔던 거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려가지고 얘네들도 청소년들도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데 유해, 음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럼 답 찾아보세요. 있는지 8번에 우선 2번 선지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게 된 사회적 상황을 1문단에서 줬어. 선정계획이 이해하셨어? 자 그럼 계속 2문단이야.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부각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럼 얘가 개념이니까 동그라미 쳐지면 될 거고 단순히 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능력, 책임감 있게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념 설명해줬지? 그럼 그거 답 찾아보세요. 8번에 1번 선지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세분화해서 제시해준 이해했어? 자 그럼 개념 본론 부분 이제 하나 읽었으니까 9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 9번 잘 봐. 내가 먼저 기억을 보고 디귿을 보고 디귿을 보고 니은을 보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바로 보기에 있는 기억부터 보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우리 본론을 전체 다 읽은 게 아니잖아. 우리 본론 어디까지만 읽었어? 2문단까지만 읽었지? 선지를 먼저 봐. 2문단에 대응하는 선지가 있는지. 자, 1번 선지는 3문단이라고 나와 있지. 2번 선지가 1문단이고 2번 선지가 1문단. 그 다음 2문단에 대한 선지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까지 우선 했어? 그럼 우리는 지금 읽은 2문단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1문단 내용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2문단 수정한다는 선지가 없잖아. 자 그러면 1문단을 수정하겠다는 2번 선지가 기억-2니까 이제 기억-2를 보시면 돼요. 기억-2 국내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시 의도치 않게 폭력적 영상을 접한 경험이 이렇게 돼 있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시 의도치 않게 선정적 영상을 접한 경험 이렇게 돼 있고 자 2번 선지로 돌아가시면 기억-2를 활용해서 청소년이 미디어 이용 시 유해 콘텐츠에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연결돼. 그래서 이를 1문단에 추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지. 1문단이 유해, 음란물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으니까 연결되거든. 그럼 2번 선지 맞겠네. 다시 지문으로 갑시다. 3문단이야. 그런데 청소년 미디어 센터의 조사 결과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4.8%였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1%에 불과했다. 이게 뭐 한 거야? 인용한 거지. 조사 결과. 출처까지 밝혀줘.
그럼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겠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10% 미만이었다고 한다. 이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있어? 조사 결과 인용한 거 찾아야 되지? 8번에 3번 선지지. 8번에 3번 선지. 9번 이제 본론에 대응하는 문제로 찾아갈 거야.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야. 선지 먼저 보는 거야. 9번에 1번 선지가 3문단이라고 돼 있고 9번에 3번 선지 3문단이라고 돼 있어. 우리는 그러면 1번 선지와 3번 선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기억-1 먼저 봅시다. 기억-1 회원국 청소년 조사 이렇게 돼 있대. 1번 선지 기억-1을 활용하여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한국 청소년들의 능력 지수가 교육을 받은 비율에 비해 낮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3문단에 추가해서 실효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맞지? 얘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도 구분하게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디귿을 활용하는 게 3번 선지였기 때문에 디귿을 보면 신문기사 교육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자녀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을 막연하게 걱정했다는 부모님들은 미디어 과의존, 과몰입을 피하고 위험한 콘텐츠 이용을 자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대. 3번 선지 디귿을 활용해서 학부모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후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구체화되었다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지. 구체화된 거 뭔데? 막연하게 걱정했다가 이제는 미디어의 과의존, 과몰입을 피해야겠다. 그 다음 위험한 콘텐츠 이용을 자제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 능력 기르는 게 필요하겠다. 3번 선지 그래서 이를 3문단에 추가해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 맞네. 다시 이제 본론의 4문단으로 가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는 체계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는 체험 및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방송국, 도서관, 비영리 단체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사용한 글쓰기 방식 뭐 있어? 질문의 방식 활용하지. 질문의 방식.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한다 그러면 정부, 학교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나눠준 거지. 구분해서 제시한 거. 있니? 4번 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질문해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기존의 정책하고 비교한 건 아직 없지. 그럼 여기서는 잘 못 찾겠고. 자, 그럼 다시 8번에 4번 선지 읽으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여기까지 맞으니까 끊고 동그라미 쳐놓고 5문단에서 뒷부분을 찾아야 돼. 기존 정책하고 비교한 게 있는지. 그 다음 이제 다시 9번으로 가시면 지금 여기 선지가 4문단 관련한 선지 4번하고 5번 선지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4번 선지는 뭐랑 연결돼? 기억-1 니은. 5번 선지는 뭐랑 연결돼? 니은하고 디귿이지. 그럼 이때 뭐부터 볼 거야? 니은 볼 거야? 아니, 기억하고 디귿을 먼저 봐야지. 기억하고 디귿. 4번 선지 볼 거야. 좀 전에 기억-1은 봤어. 정보 식별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의 정도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기억-1에서 받은 정보 식별 관련 교육을 받은 비율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잖아.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내용 맞고 이를 4문단에 추가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 다음 5번 선지야. 디귿 보는 거야.
외국의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부모에게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이거 혹시 디귿하고 관련된 거 있어? 외국의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용한 우리나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부모에게 효과적이었다? 외국 거 적용한 거 없잖아. 그럼 디귿하고 연결할 수 없지. 그래서 틀렸네. 니은 안 보고 풀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때 본론별로 읽고 풀겠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풀면 돼. 만약에 그렇게 푸는 게 나는 복잡해서 아예 본론 끝까지 읽고 한 번에 풀겠다. 그럼 딱 4문단까지 읽고, 여기는 5문단이 전체 글이니까 4문단까지 읽고 어떻게 풀면 돼? 기업 관련한 선지 먼저, 그 다음 디귿 관련한 선지.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마지막에 니은 관련한 선지로 가시면 된다. 오답 정리해보면 실제 이거 5번 선지 같은 경우도 니은에 대한 부분은 맞는데 디귿이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 니은은 맞아요. 10번은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다른 색 펜을 하나 들어가지고, 다른 색 펜을 하나 들어서 전개 방식 관련해서 좀 써보려고 하는데 4문단으로 갈 거야. 8에서 10번 지문의 4문단. 4문단의 두 번째 줄에 우선이라고 돼 있어. 우선. 거기다 써놓을 거야. 우선. 먼저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우선 무엇이고,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 먼저 해도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거든.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야. 우선, 먼저라는 얘기가 등장하면 통상적으로 3가지 이상이 제시가 돼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 그럼 3가지 이상의 순서가 제시되는 거지. 다시 요건 기억해놔야 돼. 기문학에서 똑같아. 우선 먼저라는 표지가 등장을 하면 얘는 3가지 이상이 제시되는 거다. 적용해볼래? 4문단에 우선에서 처음 정부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입장 나와? 학교는 이걸 해야 되고,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지역사회는 이걸 해야 되는 거지. 3가지. 3가지 이상을 제시할 때 쓰는 표지가 우선,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화작 복합으로 가자. 4에서 7번. 4에서 7번이 화법하고 작문 복합인데, 얘는 가가 화법일 수 있고, 얘가 화법이면 얘가 작문이고, 반대로 가가 작문이면 나가 화법인데 순서는 바뀔 수 있어. 무조건 가가 화법인 건 아니야. 무조건 나가 작문인 것도 아니고, 그건 바뀔 수 있는데 요건 안 바뀌어. 무조건 여기 있는 나는 가의 내용을 반영한 거거든. 자, 예를 들어보자. 가가 예를 들어서 화법이어서, 그럼 얘네들이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해. 회의 토론한 내용을 반영한 글쓰기야. 얘네들이 어떤 글을 써야 돼.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 그 포스터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럼 회의에서 그걸 반영해서 포스터 같은 장문을 하는 거지. 초고 또는 수정하는. 반대로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초고를 썼어. 어떤 글을. 그럼 이 초고를 수정하는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 토론. 그래서 무조건 가를 나에서 반영하게 돼요. 그럼 빠지지 않는 문제 또한 뭐겠어? 가의 내용을 나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 보면 6번 문제가 그거지. 다음은 가의 기억부터 미음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항상 반영된 문제가 하나 고정돼 있거든. 반영된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요 얘기를 좀 해보자. 여기다가는 안 써도 돼. 듣고 넘어가시면 돼. 이 화작 복합 파트에서는, 화작 복합 파트, 여기에 등장하는 화법은
1에서 3번 화법하고는 달라. 1에서 3번에 있는 화법은 한 명이 말하는 거야. 근데 화작 복합에 등장하는 화법 파트는 무조건 다수의 발화가 나와. 그래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게 얘네는 토론이 나오거나 회의가 나오거든. 토론이나 회의. 여기 너희 학교에서 토론하냐? 요새 토론 우리 때 고3 때 담임쌤이 국어 수업 때마다 갑자기 토론을 시켰어. 당시 대입에서 애들 면접 형태로 토론하는 대입들이 많아지면서 토론을 시켰는데 그중에 재밌는 애가 있었어. 걔가 고1 때부터 계속 우수반이었단 말이야. 계속 우수반인데 학년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성적 계속 떨어져. 걔가 자기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죽어도 초등학교 선생은 안 한다고.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본인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서 토론에 되게 적극적으로 임했어. 매 수업마다 토론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계속 새로운 제재 주고 토론은 계속 하는데 얘가 나중에 가니까 토론에 논거들이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토론에 논걸 갖고 오냐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뭐를 한대. 처음엔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지. 다음 이제 몇 번 토론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얘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부족은 이런 걸 한대. 담임쌤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혼자 핸드폰 찾아봤어. 그런 부족이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은 거지. 뭐 생각나는 대로 토론에 놓은 걸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선생님이 그걸 찾아본 줄 모르고 다음 차식에 또 어느 부족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토론을 잠깐 멈춰놓고 너 그 부족 어디 있는지 논 거를 갖고 와봐라. 애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지. 제가 찾아봤었는데 하면서 이제 교실 앞에 있는 컴퓨터를 가서 키는 거야. 전원을 켜 검색을 해야 되잖아. 손 달달달달 떨리고. 홍일고는 어떠한 학교였어? 범죄의 도시와 같은 곳이었다고. 홍고 가본 적 없지? 지금은 사립학교들 아직도 그런가? 홍고는 이 교실 문이 쇠문이었어. 철문. 나무 문이 아니야.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떠들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머리를 껴. 그 문을 이렇게 닫지. 사람의 머리가 생각보다 단단해. 그런 범죄의 도시와 같은 곳. 그리고 옆에 이제 복도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도 창문이 금속 재질이어서 거기다 이제 애 머리 끼워놓고 문 닫고 막 이랬단 말이야. 사람의 머리가 생각보다 단단해. 잘 안 죽더라고. 걔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처맞기 시작하는 거지. 그 아이는 결국 어딜 갔니? 모든 대학을 다 떨어지고. 걔가 실제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걔가 지 벌을 난 못 준다고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 상대방 반대 측 논 거를 주장하는 애가 지보다 말빨이 셌나 봐. 이대로 가면 내가 밀릴 것 같다. 똑같이 한 거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근데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보다 훨씬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그런 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얘는 그 다음부터 발언의 가치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가 뭔 얘기만 하려면 교수님이 알겠고 넘어가래. 발언 기회가 없어. 토론하면 항상 걔가 생각나. 그래서 걔는 재수해가지고 어디 갔냐 알아? 재수해서 춘천교대 갔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부모님의 뒤를 따라갔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토론하면 항상 걔가 생각나는 거야. 혹시나 너 이거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토론했던 거 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하면 회의할 때 한번 생각해봐. 토론은 누가 있어야 돼? 사회자 있어야 되지. 회의하면 뭐 학급 회의면 반장이 주재를 하잖아. 뭐 또는 학생회 회의면 학생회장이 주재를 하지. 이 회의는 토론에선 사회자가 있고 회의는 뭐야? 학급 회의면 반장이 사회자 역할을 겸하는 거 아니야. 학생회 회의면 학생회장이 사회자 역할을 겸하지. 정리하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야. 이 토론과 회의는 전체 지문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누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또는 주장에 대한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전개되다 보니까 1에서 3번 거에 비해서 좀 길어. 발화도 많고. 그래서 얘를 의미상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거냐면 토론은 사회자의 발화를 기준으로 끊을 거야. 찬성 측이 뭐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사회자가 정리해주면서 반대 측한테 발언을 넘겨줄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자의 발화를 기준으로 의미상 맥락을 끊을 거야. 그럼 회의는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지문에 등장한다면 걔네의 발화 중심으로 끊으면 될 텐데 4에서 7번의 회의는 대부분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안 나와. 동등한 학생들이 쭉 나와. 학생 1, 2, 3. 그럼 이때는 어떻게 끊어? 첫 발화를 시작하는 애가 사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동등한 친구들이 다 모여있어. 따로 뭐 학생회장이나 반장 회의를 주재하는 애가 없어. 그럼 애들이 다 이제 자기 뭐 할 것들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우리 이제 회의를 시작할까 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첫 발화를 시작하게 되고 걔는 전체 끝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해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라고 쳐봐. 4에서 7번 가는 교지 편집부 학생들의 대화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일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그래서 학생일이 처음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는 뭘로 끊었는데 학생일의 발화가 하나의 의미단위다라고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풀 때도 학생일의 다음 발화가 등장할 때 그때 문제 풀고 학생일의 다음 발화 등장할 때 문제 풀고. 그럼 다시 문제 봐봐. 4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A의 발화 보고 나서 당연히 A 선지 풀 거고 B의 발화 보고 나서 B의 선지를 풀기는 풀 거야. 그 다음 5번 나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이니까 얘는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 나오면 그대로 답 예상해 볼 거고. 6번 다음은 가의 기억부터 미음을 바탕으로 학생일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이건 결국 나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지. 나 읽으면서 하나씩 비교. 그 다음 7번 C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반영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번 고쳐 쓰기가 여기 나왔네. 거기다 써놓자. 고쳐 쓰기. 얘네처럼 고쳐 쓰기도 푸는 방법이 있어. 고쳐 쓰기도 원래 처음에 초고가 있고 이 초고의 내용을 고쳐 쓰는 거니까 공차를 찾는 거거든. 그럼 공통점은 뭐냐? 얘는 기존의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문장 단위로 보시면 돼. 기존의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문장의 내용이나 기존의 단어를 다른 걸로 교체, 대치시킨 게 있는지, 단어, 문장 이런 거 또는 문장의 순서가 바뀐 게 있는지 교체, 대치. 그 다음 기존에 따로 있었던 애들을 축약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축약은 잘 안 나오고, 원래 원 글에 있었는데 삭제시키네. 단어나 저걸로 하면 탈락이지. 단어나 문장 요거를 탈락시킨 게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문장에는 없었는데 새로 첨가시킨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요거로 보시는 건데, 문제 자체가 고쳐 쓰기야. 그럼 출제하는 포인트는 내용 일치 일일이 비교하는 거면 뭐는 유지하고 뭐는 달라졌는지를 다 물을 거고, 핵심 추론이면 유지해서 내겠니 달라진 거에서 내겠니, 달라진 거에서 답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인 거지. 고쳐 쓴다며. 그럼 어떤 부분이 고쳐졌는지, 그래서 요거에 주목하시면 돼요. 요거에. 그 다음 문제 푸는 팁을 주면 이 7번 같은 거 가장 적절이잖아. 핵심 추론해야 되지. 얘는 그럼 다시 7번 문제 봐봐. C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할 때 그럼 뭐가 초고야? C와 보기 중에
C가 보기를 고쳐 쓴 거다. 그럼 보기를 먼저 쓰고 C로 바꾼 거 아니야? 그럼 보기를 전체 쭉 다 읽고 나서 C를 쭉 읽어야 되니?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매력적인 오답에 빠져요. 얘는 문장 단위로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럼 초고 먼저 한 문장을 보고 수정된 지문에 한 문장을 보는 거거든. 7번은 바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원래는 글 전체 읽으면서 순서대로 풀 건데 푸는 방법 설명하려고. 7번의 보기 첫 번째 줄이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제로 칼로리 식품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을 낮춘 제품을 가리킨다. C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봐. 열량에 대한 부담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그럼 여기까지가 수정 첨가된 거 아니니? 그럼 어떤 내용이 첨가된 거야? 어떠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 최근 제로 칼로리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 뭐야? 제로 칼로리 식품이 인기를 끌게 되는 배경들을 제시해 준 거지. 그게 첨가된 거 답 찾아보시면 돼. 이게 7번 1번이지. 그대로 답 나와. 요렇게 푸셔야 돼. 이해하셨지? 요렇게. 자, 그럼 실제 이거 전체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 건지. 자, 카를 읽어요. 카의 학생일. 애들아, 지난 회의 때 이번 표지 기획 기사로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을 다루기로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로 칼로리 식품에 대해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해. 요즘 유행하는 제로 칼로리 식품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열량을 낮춘 거래. 특징 알려줬고. 그렇구나. 친구들이 관심 가질만 하면서 실생활에도 유용할 것 같아. 기획기사 소재로 알맞겠다. 4번에 1번. 지난 시간에 논의 내용을 환기 불러일으켰지. 그래서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고 있잖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알아보는 게 좋을지. 4번에 2번 선지. A의 학생 E는 예상 독자의 배경 지식을 언급하며. 자, 예상 독자의 배경 지식 언급했어? 독자에 대한 배경 지식 나온 거 없지? 틀렸네. 첨가된 선지.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까? 제로 칼로리 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열량이 0칼로리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어. 나도 제로 칼로리 식품에 대해 알아보기 전까지는 열량이 아예 없어서 제로 칼로리 식품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 그리고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은 식품이 열량이 낮은 이유도 함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실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원래 문제를 풀어야 돼. 왜? 다시 학생 일에 발표하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거든. 사회자 역할하는 애가 뭐 하는 거니? 앞에 제시한 의견을 요약해 주면서 새로운 내용을 전개해 주는 게 사회자의 역할이야. 그럼 이 다음 학생 일은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거나 또는 요약 없이 그냥 새로운 내용만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럼 발화가 다른 맥락으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학생 일이 여기선 처음 발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 일이 새로 발화하기 전까지가 하나의 의미상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한다. 계속 다시. 그러려면 먼저 제로 칼로리 식품에 쓰이는 인공 감미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인공 감미료는 생소해할 것 같아. 그래, 제로 칼로리 식품의 열량이 낮은 이유를 설명할 때 인공 감미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열량 정보 외에 제로 칼로리 식품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다른 내용도 포함하자. 이러고 이제 원래 풀 게 있으면 또 다시 풀면 되고. 그게 뭔데? 많은 사람이 제로 칼로리 식품은 설탕이 안 들어 있어서 마음 놓고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야. 맞아. 내 동생도 다이어트 한다며 제로 칼로리 음료와 과자를 너무 즐겨 먹어. 그러더니 요즘은 과일이 맛이 없다며 단 음식이 생각날 땐 제로 칼로리 식품을 찾더라. 인공 감미료에 익숙해지면 자연의 단맛에 무감각해진다더라.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제로 칼로리 식품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면 좋겠어. 그다음 인공 감미료의 단맛에 익숙해져 웬만해선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단맛 중독 상태 말이지. 맞아. 이런 내용도 알려주면 좋겠어. 그리고 제로 칼로리 식품을 소비하면서 고려할 점도 함께 언급하자. 그럼 내가 초고를 작성해 보겠대. 자,
자, 그 다음 나야. 실제 여기까지 읽고 4번 좀 전에 풀었으니까 넘어간 거고. 나 읽을 때 C가 1문단 되어 있는 C가 고쳐쓰기 되어 있는 거잖아. 고쳐쓰기 하는 부분은 글쓰기 방식 문제 안 내. 고쳐쓰기에 그대로 대응하기 때문에 거기선 글쓰기 방식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푸는 방법 좀 얘기했던 거 7번에 보기 내용이 원글이니까 걔 첫 번째 문장 보고 C의 첫 번째 문장 보면서 달라진 부분 찾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7번 찾았었지? 자, 그럼 1문단 읽었다고 가정하고 나의 2문단으로 가봅시다. 제로칼로리 식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는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감미료로 그럼 개념 설명해 준 거지.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지니고 있다. 인공 감미료 중 제로칼로리 음료에 쓰이는 수클라로스의 단맛 강도는 설탕보다 6,000배나 높다. 이처럼 강한 단맛인데도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열량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했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체내에 흡수되는 설탕과 달리 인공 감미료는 체내에서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거나 다른 구조로 변형되지 않는 상태로 배설된다. 수크랄로스의 경우 우리 몸이 당 분자로 인식하지 못해 85%는 위장관에 흡수되지 않은 채 배설되고 일부 흡수된 양도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출된다. 이와 같은 인공 감미료의 특성으로 인해 제로칼로리 식품의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 뭐했니? 다른 대상하고 뭐했어? 설탕하고 어딨냐? 비교대조했지. 그럼 이 문단은 그거 가지고 5번 답 한번 찾아보면 이 문단에 다시 개념 설명했지? 그 다음 설탕이라는 다른 특성하고 비교 대조해줬잖아. 이해해야 돼. 이 문단이 6번째인가 7번째 줄에 나오잖아. 흡수되는 설탕과 달리 해가지고 차이점. 그리고 이 문단의 2번째, 3번째 줄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지니고 있다. 비교 대조해줬어. 이 문단에서 사용되는 방식 우선 의문문 형식 사용해서 질문했어. 개념 설명해줬어. 비교 대조해줬어. 그거 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5번에 답 나오지. 2번. 그렇게 찾아야 돼.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나머지 풀면 되는데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은 문법 파트 이어서 할 텐데 문법은 13, 14, 15 설명하고 11, 12를 할 거라서 혹시 오답 정리 아직 안 된 사람 있으면 오답 정리 뒷부분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문학은 순서 설명할 때 우리가 고전시 먼저 하고 현대시, 그 다음 고전소설, 현대소설 할 거니까 문학도 혹시 안 했으면 거기까지 해보시면 되고. 수고하셨고 내일 봅시다.